자, 이제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정감사 시작됐거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대비해서 킬체인이라는 것 준비하는데 그러나 구멍이 좀 뻥뻥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장 차장, 네. 어떤 지적이 나온 겁니까? 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우리 국방부가 킬체인 구축을 위해서 2020년 중반까지 약 9조 원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인데요. 네. 그 가운데 육군이 운영하는 지대지 미사일에 7조 9천억 원을 쓰고 공군이 운영하는 공대지 미사일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네. 예산을 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킬체인 뭐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이정은 의원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킬체인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거나 발사하면은 네. 그 타격 지점과 저 지휘를 하는 지점들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육군이 90%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다 육군이 이제 땅에서 상대 목표물을 공격하고 또 공군은 하늘에서 상대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다 필요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런데 한쪽이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네. 김종대 의원이 국회의원 됐을 때 국방부에서 상당히 긴장을 했죠.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데다가 국방을 많이 안다라서 두려워했었는데 네. 이번에 지적한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말들이 좀 많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옳은 지적을 했다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옳은 지적이다. 네.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육군은 네. 작전을 할 때 걸어서 가는 보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차를 타고 가는 기계화 보병이나 전차 부대가 있는데 네. 육군이 작전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적진이 한 몇 킬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념들이 다 과학적으로 있는데 네. 육군이 포사격을 할 수 있는 자기네 포병이 쏠 수 있는 네. 예를 들어 K9 자주포 같은 거 한 50km 쏘니까 그 탄막을 이용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잡으면 한 100km, 미군도 200km 이상 못 잡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300km 정도까지 가는 미사일만 육군이 보유하고 그 이상의 미사일은 다 공군이 보유합니다. 왜냐하면 네. 공군이 멀리 날아가서 때릴 수 있으니까 장거리 미사일도 미 공군에서는 우주사령부가 보유하는데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은 군대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현무 미사일이 300km를 날아간다, 800km를 날아간다 그러는데 그 지역은 공군이 때리는 지역이랑 겹쳐집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육군에서 미사일 사령부를 운영하느니 네. 육군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하늘에 공군기가 들어가면 서로 헷갈릴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한 부대가 지휘하는 게 좋아서 저는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공군으로 넘기는 게 어떠냐 얘기를 하면 육군에서 펄펄 뛰는데요.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육군이 미사일 사령부를 늘리는 거예요. 실제로 육군이 그렇게 세서 예산의 90% 가져간다. 육군 출신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을 저도 얘기해야 되니까. 네. 이전에 그 합참이나 국방부가 강하지 않고 육방부라는 얘기, 육군이 강할 때 육방부라는 네. 말 나왔거든요. 그때는 육군이 예산을 많이 가져갔는데 네. 이제는 합참에서 저 소요를 제기해서 네. 할당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왜 저런 게 나왔냐면은 네. 개전 초기에는 공군 비행기들이 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사일 전과 대포병전, 대화력전만 정해되는데 네. 저게 좀 김정도 의원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게 네. 지금 우리 그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협정에 의해서 탄두가 500kg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런 깊은 지하 갱도라든지 궁 이런 거는 파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육군에서 보여주는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순항 미사일이라 그래서 속도가 느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가는 미사일. 매우 정확한 것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하나씩 이 그래픽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주속궁이라든지 네. 저런 그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깊은 갱도 또 네. 황주나 기대룡에 있는 미사일 기지 같은 게 네. 갱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이동식 발사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저런 거는 그 탄두가 벙커버스터나 공군이 이용하는 제이담이라고 그런 거를 쓰지 않으면은 네. 육군이 쓰는 거는 고정 목표물은 파괴하긴 하지만 네. 갱도 입구에 대한 정밀 타격도 어렵고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공군이 가지고 있는 공대지 네. 미사일은 네. 그 자동적으로 또 유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3m 오차 안까지 들어갈 수 있고 저 타우루스라는 곳하고 네. 제이담이라는 합동 직격탄이거든요. 네. 저거는 한 번에 벙커버스터 가도 미군권 한 60m까지 뜨니까 또 정확하게 또 이동 표적을 때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그 9대1 정도 예산은 좀 조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그렇죠. 9조 원이란 돈이 이제 적지 않은 돈이고요. 이게 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결국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서 먼저 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거 킬체인인데 어쨌건 너무 땅에서 상대 땅으로 쏘는 육군용의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금방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네. 현무 미사일은 그 500kg까지의 탄도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쭉 날아가서 표적 상공에 가면 쫙 찢어져 갖고요. 네. 수류탄 같은 것들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게 한 뭐 500개, 1000개 확산탄이라 그러죠, 확산탄. 네. 그래서 결국은 많은 면적에는 위력을 떠뜨리지만 화력 자체는 약합니다. 즉 지하에 숨어 있는 벙커는 못 부시는데 그걸 부시려면은 공군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벙커버스터 같은 것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물론 북한에서 태를 배치해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전 자탄 방식의 현무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하 깊숙이 있는 결정적인 진지를 잡으려면 공군의 제2단 같은 거라든지 저런 벙커버스터가 필요한데 그 예산을 좀 더 늘리는 게 물론 북한의 표적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네. 들어가고 있죠. 벙커버스터가 저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느리지만 훨씬 더 정확한 순항 미사일 3m 오차만을 허용할 정도니까 아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군사력 계속 유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돈을 잘 써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계속 유지하는 건데 어제 소개해드렸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큰 잠수함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도 역시 잠수함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의 잠수함 인력에 좀 문제가 있다면서요. 이제 잠수함이 네. 이 다른 게 수상함에서 한 1년 이상 근무한 간부, 네. 이 잠수함에는 병은 하나도 안 탑니다. 아, 병사가 없습니다. 병사는 없습니다. 네. 잠수함 승조원은 최하가 하사 이상 장교 하사관들이 거기를 타는데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잠수함에 한 번 타면은 우리는 공기 부력으로 한 2주 동안 안에 들어가면은 네. 물속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네.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네. 기계만 보이고 자기 한 평 되는 데서 움직이지 못하고 생활하니까 네. 얼마나 갑갑하냐. 더군다나 산소가 네. 몇 번 마시다 보면은 전부 몇 배 높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거든요. 우리가 저거 설명해드리면 연평균 우리가 잠수함 요원 양성 인원이 네. 56명을 양성하는데요. 네. 그 중에 반이 넘는 인원이 전역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저게 2013년에 네. 양성 인원을 더 늘려서 그렇지 네. 그 전에는 약 70% 정도 전역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수함 인원이 그 북한군에도 저 승조원들이 한 번 들어가면 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가장 열악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한 명만 잘못해갖고 소리가 내거나 들켜도 네. 잠수함 전체가 바로 그냥 박살나는. 저 거주 공간이 이게 한 평이죠. 네. 한 번 작전 나가면 거의 한 달하고 평균 28일씩 28일 되고. 그리고 기준치가 넘는 산소가 점점 부족하니까 네. 이산화탄소와 생활해야 되고. 그 한국 해군이 갖고 있는 209 잠수함, 장보고 완 잠수함을 한 2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 직접 들어가 네, 보셨습니까? 들어가 봤고 작전까지 나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네. 30평 아파트에 30명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몇 명이요? 한 30명. 네. 한 평 정도의 공간이죠. 그래서 함장방에 들어가 보면 함장방이 뭐라 그럴까 이 어뢰 발사관 위에 네. 관 뚜껑 같은 데 위에서 자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개인 방이 있고요. 나머지 그 승조원들, 중사, 하사, 상사들은 그냥 층층이 포개져 잡니다. 여러분 그 왜 3등석 증후군이 있죠?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 그렇죠. 증후군. 이코노미 비행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네. 가끔씩은 누울 수가 있는데 네. 한꺼번에 다 누워 자는 게 아니라 8시간씩 쪼개서 3분의 1은 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근무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자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공간이 매우 좁아서 이 사람들이 호흡을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보다는 적죠. 네. 제일 또 하나 문제가 2교대 또는 3교대를 근무하면서 잠을 자는데 물속에 있어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네. 이게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네. 전혀 이게 모르는 거야. 땅에서 평평한 데 자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네. 늘 피로가 연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병사들이 왜 음파 탐지기 잘 최선을 다해서 듣지 못해가지고 천안함 폭침 당하는 거 그냥 방치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근무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는 거군요. 최악의 조건이죠. 최악의 조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그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군의 개선점들이 지적하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네. 네, 그래서 지금 잠수함 승조원들에 대한 생명수당이 네. 사실은 제일 높아야 됩니다. 네. 지금 전투기 조종사하고 이제 저분들이 높았는데 요즘 처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지를 갖고 오는 사람이 적어졌고 미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모함에서 뜨거내리는 함재기 조종사하고 잠수함 승조원들이 나중에 해군 대장이 돼서 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아직도 수상함이 위주거든요. 네. 저분들의 어떤 전투 수당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미 해군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그 잠수함 타고 오거나 작전을 잘한 사람들은 대통령 포창을 하는데 네. 또 그런 상벌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적 나온 상황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있었던 사드 관련 건 최근에 크게 논란은 없었습니다만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국 전문가를 모셔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14남북 정상회담 9도를 기념해서 국제학술 토론회를 열었었는데요. 저 자리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 63빌딩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미사일 권위자 포스톨 MIT 교수가 참석을 해서 북한이 만약 미사일 공격을 할 때 가짜 탄두를 운용하게 되면 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성주에 배치 중인 사드라는 게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을 거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당론으로 이건 찬성이다 반대다 애매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권위자의 입을 통해 반대 의사를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미국의 MIT의 명예교수인데 러시아 TV에서 출연해서 뭔가 설명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길래 사드가 무용지물인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 그 첫 번째 이유를 직접 그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Imagine this rocket is floating in space. Kill vehicle is closing at a fantastic speed. Maybe, well, in the case of this particular system, it's only about 3 or 4 kilometers per second, which is empty because all the fuel has come out of the soda can. So if I have a soda can and I shoot a bullet at the soda can, what will happen is the bullet will pass through the walls of the soda can and maybe it'll jostle the apple a bit or knock over the soda can, but you won't destroy the apple. 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을 예를 들고 와서 설명하는 장면 좀 보여드렸거든요. 이정훈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저렇게 네. 저 MIT 교수님 권위 있는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저 상황은 뭔가 하면은 러시아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ICBM 중에 네. 다 탄두입니다, 대부분이. 네. 그래서 이게 대기권에서는 어렵고 대기권 벗어나게 되면은 저항이 네.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탄두를 쫙 발사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에는 거의 쉽게 말하면 연료가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저항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미 발사돼서 날아가는 속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연료통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직격을 하더라도 네. 한두를 맞추지 못하고 비어 있는 연료통을 치면은 네. 뚫고 나가버리고 이건 그냥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MIRV라고 그래서 다탄두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저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요. 네. 안 맞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현대 지금 그 사드나 또는 뭐 기타 등등의 그 대요격 미사일들은 히트킬 개념, 적 네. 탄두를 맞추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날아오는 미사일은 저는 다탄두가 아니라는 게 하나의 큰 맹점입니다. 저분 지적 중에. 자, 그럼 이제 지도에서 놓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호 교수님, 하나씩 예. 저희가 한 단계씩 좀 보여드릴게요. 자, 북에서 이제 뭐 스커드2, 스커드-B 미사일 쏜다고 치면 이제 좀 쏘아보겠습니다. 55도 각도니까 꽤 고각으로 쏴야 이제 남쪽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높게는 이제 100km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저게 가장 낮은 고도일 때 약 70 내리 80km 정점이 되고 네. 통상 대기권 밖인 100km에서 200km까지 올라가야 500km 내리 600km 또는 300km 떨어지거든요. 네. 대개 사거리의 3분의 1 내리 4분의 1이 정점 고도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시간은 약 한 10분, 네. 7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가짜 탄두와 진짜 탄두가 동시에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 때문에 가짜 탄두와 진짜 탄두의
그 사람은 약 그 100여 미터라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네. 가짜 탄도가 조금 가벼워서 네. 100여 미터 간격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네. 50 내리 60km 이하 내려오면 공기 밀도 저항이 서로 흔들리기 때문에 네.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짜 탄두와 진짜 탄두 구분을 못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미사일의 이 탄두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밑에는 로켓가 단분리를 하거나 하면서 네. 이 탄두를 대기권 밖으로 밀어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은 탄두가 진짜 탄두가 있고 가짜 탄두가 있고 이정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탄두 하나예요. 그냥 이 탄두 하나가 진짜 탄두거나 네. 아니면 가짜 탄두인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제가 설명드리면 핵탄두이거나 핵폭탄이거나 아니면 고폭탄을 미사일에 결합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 자, 지금 화면에 보통 전투기 같은 데서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미끼로 왜 폭탄 흘리고 그러잖아요. 디코이인데요. 네. 이제 그런 개념하고 조금 다르고요. 예. 네.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은 네. 지금 스커드를 고각으로 쐈을 때 100km까지 올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충 네. 저쯤 갈 겁니다. 100km까지가 대규권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다탄두를 하려면 100km 이상 훨씬 1000km쯤 올라가서 거기 다탄두가 되어서 네. 거기에 지금 금방 얘기하신 디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만탄두도 섞어서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스커드는 그만큼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탄두에 기만탄두를 넣거나 진짜 탄두를 넣는 것밖에 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탄두 중에 가짜 탄두가 있다 이런 개념은 한국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요.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포스톨 교수가 러시아 TV에 나가서 뭐 미국의 이제 MD 시스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좀 형편없다 이런 얘기를 러시아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지 단골로 이제 초청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맞춰봐야 빈 깡통을 때릴 테니 탄도는 영향을 못 준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주변에서 교란을 시키고 사드 같은 요격 미사일을 헷갈리게 만들면 정확하게 요격이 안 될 거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인데요. 그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nd then I can just inflate a bunch of balloons around it. And the balloons don't even have to have the shape of the warhead. Because when I come homing in from a long distance, the warheads and the balloons look like points of light. Because I'm so far away and I'm traveling so fast. 자, 그러니까 멀리서 날아드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탄두를 보고 주변에 부풀어 있는 풍선이나 기만탄처럼 만약에 헷갈리게 만들면 못 맞출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디코이 개념 자체가 더 많은 열을 내가지고 플레어도 그렇고 저 비행기 나오는 보다 더 열덩어리가 많이 나오면 미사일이 절로 가버려서 비행기 사는 개념이거든요. 저것처럼 저렇게 더 큰 놈이 등장하면 그걸 맞추겠는데 네. 그만한 시설을 저기 다탄두 탄에 집어넣으려면 그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가능성은 있는데 네. 러시아가 그런 미사일이 있느냐, ICBM이 있느냐, 미국이 갖고 있느냐 그것부터 검토해야 되고요. 네. 우선은 북한은 그 단계까지 못 갔다는 게 지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자, 우리 국방부에서는 기만체, 가짜 탄두라는 거, 그러니까 미사일이 쑥 날아가다가 얘를 못 맞추게 옆에서 몇 가지를 같이 날아주게 해주는 그런 기만탄, 가짜 탄두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기권에서 돌아올 때 이미 연소가 종료된다. 그러니까 결국 글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답을 국방부가 내놨군요. 그러니까 국방부 설명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미사일 탄두를 비행시키려면 로켓가 분리가 돼가지고 연소해서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로켓가 탄두를 이렇게 내버리면은 이 로켓은 탄두와 같이 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두만 날라오는데 네. 그 탄두가 애시당초 가짜 탄두면 가짜 탄두거나 네. 고폭탄이면 고폭탄이지 그 탄두에서 진짜 탄두도 있고 디코이라는 가짜 탄두도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의 그 고도와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저 비행기에서 막 나온 거는 네. 또 저렇게 데코이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체프라 그래가지고 네. 전자파를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발사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저 50km, 60km의 얘기는 네. 그 교수 얘기는 공기 밀도 저항을 하니까 이 텀블링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니까 네. 가짜 탄두와 진짜 탄두가 동시 비행하면 더더욱 못 맞힌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네. 대륙관을 건너는 ICBM과 MIRB의 얘기인데 이때는 뭐냐 하면은 네. 사드 하나로만 요격하는 게 아니라 GBI라 그래서 GBI로도 요격하고 또 저 SM3리도 요격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네. 저 얘기는 그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포스톨 교수님 설명이 다 맞으려면요. 저번 문장도 제가 다 보진 않지만 if문일 겁니다. 조건문일 겁니다. 네. 그 조건이 우리랑 틀리면은 저거는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지금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도 그렇고 저거는 ICBM에서 다탄두가 안 하는 MIRV 경우는 저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구소련이 갖고 있던 뭐 여러 가지 그 걔네들 뭡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ICBM들이 저런 기능이 있는지를 증명이 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북한이 ICBM이 아직은 아니다. 네. 그리고 MIRV 다탄두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역시 아주 저런 개념을 미사일을 못 만들고 있는데 우리 기껏 해봐야 자탄이 흩어지는 개념인데 네. 그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포스톨 교수님은 자기의 지적인 거는 털어놨지만 한국 상황은 안 맞습니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초청한 MIT의 명예교수, 이제 은퇴한 교수이긴 한데, 어쨌건 MIT 교수의 입을 통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야당 생각인 것 같네요. 뭐 일견 과학적으로는 수긍이 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핵탄두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재주가 없다. 그러니까 사드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날아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의 실제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있고, 감추거나 속이기 위해서 몇 개를 더 터뜨려서 4개, 5개가 한꺼번에 날아온다면 그걸 다 맞춰야 우리 안보가 100%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 발을 발사해야죠. 네. 근데 이제 그럴수록 그렇게 지금 너무 정확하게 하시는데 사드 요격 미사일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사드 요 앞에는 시커라는 장치가 있어서 적외선 추적 장치로 그것도 탄두를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더 높은 고도에서 맞추기 때문에 네. 40에서 150 거기는 공기 밀도 저항이 없어서 네. 더 맞추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패트리어트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계속 토론을 진행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사드와 관련된 당론이 만들어지겠죠. 국정감사 끝날 즈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